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최근 세계를 들었다 놨다 뒤흔들고 있는 요소입니다. 단순히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부품 소재를 넘어 국가 안보를 좌우할 정도로 세계 자원 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첨단 산업 분야 인프라 구축에 2,5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중 약 55조 9천억 원은 반도체 생산시설 확충과 연구개발 예산으로 배정됩니다. 이는 중국의 의존도가 큰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에서 공급망 자립도를 높이고자 한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죠. 세계 히토류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히토류 강국 중국은 최근 히토류를 가공하는 공장 운영을 일부 중단하며 생산량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히토류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세계 공급망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희귀 광물을 손에 쥔 중국의 행동은 자원 민족주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 원리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 원칙 대신 자원에 대한 민족적 주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일단 자국 내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자원이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도 있지만 또 한 단계로 내려가면 이제 안보의 차원이 있는 거죠. 아마 이제 조금 이런 것들이 값어치가 높아지면은 이제 그런 국가들마다 그런 자원 민족주의에 대한 영향이 커질 거예요. 이렇듯 굴지의 자원 보유국들은 세금과 로열티로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또 이를 가공하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곧 국가의 힘이자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광물의 가치, 그 가능성은 과연 어느 정도이기에 세계 경제가 위기를 논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토종 광물에서 이 시국을 헤쳐나갈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땅속의 숨은 보물을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강원도 청선군. 해발 989m의 예미산 골짜기 사이로 한 광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916년 일제강점기 때부터 자리 잡은 유서 깊은 철광석 광산. 현재까지 채광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산의 진짜 모습은 땅 위에서가 아닌 땅속 아주 깊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갱도는 전용 차량을 이용해 출입합니다. 사람이 걸어다니기엔 갱도의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크기 때문이죠. 갱 입구에서부터 약 한 4km 정도 내려갈 겁니다. 이대로 이렇게 4km 내려가나요? 예. 포장도로처럼 매끄럽게 갈 수는 없지만 중장비가 여유 있게 오갈 정도로 규모가 상당한 갱도. 그만큼 인프라 시설 또한 저 깊은 곳까지 구축돼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제작진이 향한 곳은 바로 막장인데요. 채광의 시작점이기도 하죠. 암석을 뚫는 거죠. 그 천공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천공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물 라인이 가야 되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시설 작업이라고 하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물 배관이 있고 전기 케이블이 있는데 그런 거를 지금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지금. 갱도의 끝. 굴진을 계속하려면 막장에서의 천공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안반에 화약이 들어갈 구멍을 뚫는 작업인데요.
자세히 보니 가늘고 긴 초대형 드릴을 회전시키며 안반 깊숙이 구멍을 뚫습니다. 그 깊이가 깊을수록 폭약의 효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데요. 이곳에선 한 번에 20m에서 50m까지 천공할 수 있는 특수 차감기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열을 식히는 물 공급과 전기 시설 등이 갖춰져야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채광이 가능하죠. 천공 작업 후 곧바로 장약 단계로 이어집니다. 차감기가 만들어 놓은 안반 구멍에 화약을 밀어넣는 작업. 갱내용 발파 폭약의 경우 폭약 온도가 낮고 화염이 발생하지 않는 폭탄을 사용하는데요. 광업 현장에선 이러한 과정들이 익숙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갱도의 어둠조차 낯선 이들에겐 안반의 폭약을 수없이 꽂고 또 밀어넣는 이 모습이 참 생소할 겁니다. 안전이 우선인 산업 현장. 사용하는 화약 또한 기능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어 안전성뿐만 아니라 내소성, 내한성 등이 높다고 하네요. 화약 설치가 끝나고 뇌관에 전기 신호를 주면 폭발이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이곳 발파 현장, 과연 지상과 얼마나 떨어진 위치에 있을까요? 저 위에가 530몇 미터죠. 지표가 530입니다. 그러면 530 빼기 55 하면은 475m 밑에서 지표에서 475m. 이런 발파를 많이 하나요? 지금 저희 현장요? 네. 8번에서 12개 정도? 한 달에. 배소별로, 아니 하루에 하루에 8막장. 8막장이죠. 8곳, 그 배소. 한 8개, 많이 하면 10개. 지하 475m에서의 발파. 이제 뇌관과 연결된 버튼을 누를 차례입니다. 자, 10, 9, 8, 7, 6, 5, 4, 3, 2, 1, 발파, 발파, 발파. 예미산 골짜기를 울리는 묵직한 폭발음. 발파 후 현장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분진으로 가득한 갱도. 짙은 화약 냄새 사이로 조금 전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 드러납니다. 그죠? 들어가지 마시죠. 아직도 발파의 여운이 남은 듯 계속해서 쏟아지는 암석들. 바로 철광석입니다. 철을 함유하고 있는 광석. 흔히 우리가 쇠붙이로 생각하는 품목들의 소재가 바로 철광석이죠. 경제적인 가치로 직결되는 대표 광물. 철광석은 조선업계, 자동차업계, 전기전자업계 등 각 산업의 기초 소재가 되기 때문에 그 가치는 곧 국가 경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지층에 매장돼 있는 철광석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브라질, 중국, 호주 등에 편중돼 있는데요. 이들 국가의 매장량은 세계 매장량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광산에서 캐낸 철광석은 함철량에 따라 품위를 구분하는데 함철량이 60% 이상의 것을 부광, 40% 이하인 것을 빈광이라 부릅니다. 품위가 낮은 빈광도 최근엔 빈광 처리법을 활용해 제철용으로 이용하고 있죠. 하지만 한 해 평균 우리나라의 철광석 생산량은 국내 사용량의 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광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철광석 생산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원 민족주의가 팽배해진 지금의 시대에서 우리의 광산 개발 기술과 광물 재련 기술의 확보만이 자원 위기와 변화될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늘에서 바라본 광산. 이 넓은 광산 부지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건 48m 주탑 높이를 자랑하는 수직 갱도입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부터 지상으로 철광석을 한 번에 끌어올리는 장비인데요. 수갱은 쉽게 말해 지하 500m를 자유롭게 오가는 수송용 엘리베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수갱을 약 5년여에 걸쳐서 51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갱내에 있는 광석 자체를 밖으로 다이렉트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산을 약 30년 정도를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게 거의 국내 유일의 지금 수갱이고요. 90도로, 지표에서부터 90도로 갱내로 굴착을 해서 광석을 실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갱내 및 밖에 갱 위에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8개 혹은 10개소 막장에서 생산되는 철광석의 양은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 많은 광석을 지상으로 옮겨야 하는데 트럭을 이용한다면 시간과 운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수갱 시설이죠. 폭발로 인해 크기가 불규칙하게 깨진 광석들을 수갱으로 옮기기 위해선 더 작은 크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파쇄 장비를 이용해 광석 크기를 200mm 이하로 조정하고 부순 광석들을 스킵이라는 용기에 담아 지상으로 올리는데요. 1회 19톤의 철광석을 초속 12m의 속도로 옮기는 수갱. 2019년에 준공한 이 시설은 기존에 사용하던 수갱보다 운반 속도는 2배 높고 운반 용량은 4배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채광시설의 꽃이라 불리는 수갱은 첨단 기술의 힘을 입어 점차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자동화로 움직이는 수갱의 작업 단계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기업에선 앞으로 갱내에서 무인 주행이 가능한 마인 트럭의 도입 또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광업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스마트 광산. 모두가 쇠퇴하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의 국내 광산은 기술력으로 또 다른 가능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토종 광물의 가치를 이어가는 길이라고 현장은 말하고 있죠. 세계적인 자원 확보 전쟁에서 좀 국내 광업은 등한시 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 해외 자원 개발의 실패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부 자체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제일 그 중요한 광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 가지 그 문제점, 국내 광산의 현실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고 개선시켜서 국내 광업을 활성화시키고 조금 더 예산을 더 확보를 하고 또 적극적인 그런 서비스로 국내 광업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원도 정선엔 국가광물정보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토종 광물에 관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제작진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전시돼 있는 70여 종 3,000점 이상의 국내외 산업용 광석들의 멋진 자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소중히 관리하고 있는 이 돌막대기처럼 생긴 것이 우리가 주목하는 암석인데요. 바로 시추암추입니다. 광산 재개발 시 평균적으로 재탐사 비용이 100억에서 30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광산이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추암추들을 운반하여 센터에서 지질 정보를 추출, 가공,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서관의 책장들처럼 체계적으로 정리 배열된 시추암추 수장고. 이 수장고의 주인공인 시추암추는 지하 자원을 탐사하거나 지층 조사를 위해 땅속 깊이 구멍을 팔 때 최대 800m 아래 지층에서 원기둥 형태로 뽑아낸 광석 샘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시추암추는 지역의 지질 구조와 암석 분포 정보를 담고 있는 사전조사용 시료 샘플을 의미하는데요. 광물 탐사 단계에서 시추암추는 광물의 유무를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그 예전에 이제 홍천에 가면 히토리 광산이 있는데 그 광산이 예전에 철광으로 개발이 됐었거든요. 철광으로 개발이 되었는데 그 뒤에 히토리가 나온다는 걸 알고 그 이제 시추암추가 있었으면 다시 이제 확인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되는데 또 다시 시추를 해야 됩니다. 돈도 많이 들고 예산 낭비고 그래서 예전에 시추했는 그 시추코아가 있으면 좋다. 그래서 시추암추는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쓰고 또 분석을 또 해야 됩니다. 어떤 광물이 어떤 종류로 들어있는지 지금 시대에는 모르는 그런 성분들이 나중에 후대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수장고에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추암추들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동식 전동렉을 설비해 보다 많은 암추들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관리만 제대로 했다면 1967년 이후부터 생성된 시추암추의 길이는 무려 3,700km 이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당시엔 시추암추의 필요성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보관 비용과 장소 부족의 문제로 많은 암추들이 버려졌다고 하는데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실행하고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이제 미국 USGS 또는 캐나다, 영국, 프랑스, 핀란드, 중국, 일본 거의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이제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고이치 코아 센터라고 이제 시설이 있고요. 저희는 아직 초보 단계라 전문 인력을 저희 스스로도 양성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확보해서 광물학적 정보를 파악을 해서 나중에 산업 원료 광물을 재개발 또는 재탐사할 때 저희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시추암추의 가치는 이들이 품고 있는 광물의 정보입니다. 때문에 암추가 생산된 지리적 정보와 광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일이 암추의 성질을 테스트하고 스캔을 하는 작업은 단계별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작업이죠. 아직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지만 이들이 지금 하는 작업은 마치 종자은행과도 같습니다. 멸종을 방지하고 각 품종이 가진 유용한 유전자를 보존하는 것이 종자은행의 역할이듯 시추암추의 보존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앞으로 변화할 시대에 따라 어떤 광물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공할 겁니다. 세계가 원하는 광물의 트렌드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산업에 사용되는 광물은 또다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매장된 광물의 종류와 각각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 다가올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인 것이죠. 나중에 뭐 어디가 무슨 게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어느 광물, 어느 물질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무작정 막 이렇게 광산을 소리 뒤져가지고 그 광산 찾는 것보다는 이런 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 석회석이면 석회석, 철강이면 철강, 금강이면 금강, 거기에 광산별로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보고 나면은 그 중요 부위를 다시 샘플로도 여기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땅 아래엔 꽤 다양한 광물들이 매장돼 있습니다. 광물의 가치를 현재의 산업이 필요로 하는 원료로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주요 광물 생산량이 적은 우리나라는 광물 수입국으로 분류돼 있지만 분명 경쟁력을 지닌 광물들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시초함수로 본 가능성 있는 토종 광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향후에 되면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석회석 광석은 뭐 무궁무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괜찮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만드는 규석 광산, 그것도 일부분 고품위는 많이 없지만 그 저품위를 좀 탈취를 한다든지 해서 저품위를 고품위화 시키는 그런 규석 광산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고령토 광산, 그리고 납석, 그리고 불석, 그리고 벤토나이트 같은 비금속 종류들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비금속 광물의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 대표 광물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석회석이죠. 이곳은 충청북도 제천에 위치한 석회석 광산입니다. 국내의 석회석 산지는 강원도 남부 지역과 충북 단양, 그리고 이곳 제천 지역을 들 수 있는데요. 특히 시멘트 회사들이 밀집해 있는 곳은 곧 석회석 산업의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곳 석회석 광산은 갱내 채광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철광석 광산과는 또 다른 분위기. 약 50년 전 광산이 문을 연 이후부터 끊임없이 채광이 이뤄진 만큼 반세기의 흔적이 녹아 있는데요. 앞으로도 100년 이상 채굴이 가능하다고 하는 석회석. 우리의 토종 광물, 석회석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질 좋은 석회석이란 불순물의 혼입 정도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품위가 낮은 석회석은 시멘트용으로 사용이 되고 국내 전체 사용량의 약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석회석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고품의 석회석의 활용 분야를 나열하면 철강, 제지, 유리, 내화물, 도자기, 고무와 플라스틱, 잉크와 도료, 비료나 동물의 사료, 토양 계량제, 대지열병과 구제역, 조류독감 등의 소독제, 식품의약품, 토질안정제, 오폐수 정화, 배연 탈황 등 우리 일상생활의 대부분 석회석이 활용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물을 캐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발파 작업입니다. 석회석 생산에 사용되는 채광법은 노천 채광과 갱내 채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갱내 채광을 하는 이곳의 경우 석회석의 품위에 따라 갱도별 선별 채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품위의 석회석 생산이 가능하죠. 이제 발파 준비를 모두 마친 것 같은데요. 긴장되는 순간 발파 버튼이 눌러졌습니다. 순식간에 부서져 내린 석회석들. 현장에선 곧바로 품질 확인에 들어가는데요. 전문가의 손길은 두들기기만 해도 석회석의 품질을 알 수 있습니다. 순도가 높은 석회석을 생산하는 일은
갱도별 선별 채광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량 생산으로 이어지는데요. 생산량이 적어도 고품위의 석회석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질 좋은 석회석에 대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선택해야 하는 일이죠. 우리나라처럼 이 작은 영토에서 국내 산업계에서 널리 활용이 가능한 광물은 석회석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채광과 안전기술의 개발, 선진화된 장비의 도입, 석회석 가공기술 연구를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 등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지하 자원을 극복하고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석회석 광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 각종 규제의 완화, 그리고 부단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광산과 연결된 석회석 가공 공장. 대규모 시설 설비 속에선 석회석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이 이루어집니다. 열 처리를 하거나 정제 과정을 통해 광산의 석회석들을 상품화하는 공정이죠. 석회석의 순도를 높이는 작업엔 대용량의 특수 소성기를 활용하는데 소성 시간, 온도 등의 처리 과정이 자동화로 이루어집니다. 첨단 시설이 접목되며 순도에 따라 활용도가 다양한 석회석 응용 산업은 보다 안정적인 품질의 소재를 제공받을 수 있죠. 오랜 시간 움직여온 광산과 가공시설은 관습과 낡은 옷을 벗고 석회석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소재, 종이를 만들거나 페인트를 제조할 때도 살균을 위한 소독제, 각종 유리그릇, 도자기나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치약의 소재로도 사용되는 이 광물. 네, 바로 석회석입니다. 우리 생활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품 성분 중 빠지지 않는 석회석은 생활 광물이라고도 불릴 만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 종류만 해도 무려 3,000여 가지. 토종 광물 중 가장 경쟁력을 갖춘 석회석이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연구를 이어가는 곳이 있는데요. 한국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연구소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핵심 소재. 석회석은 가장 먼저 분쇄기로 향합니다. 실험에 필요한 조건에 따라 다양한 크기로 분쇄하는데요.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연구진의 일은 석회석의 순도를 높이는 것에 집중돼 있죠. 석회석의 고순도화. 이 작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해한다면 흔한 광물, 석회석의 새로운 경쟁력을 다시금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석회석을 소속로에 넣고 열 처리를 하는 단계. 약 1,000도씨의 고온에서 석회석을 굽는 겁니다. 이 열분의 과정을 통해 암석 내부에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갑니다. 탄산칼슘으로 구성되어 있는 석회석에서 이산화탄소가 제거되며 산화칼슘만 남게 되는데 이를 생석회라고 부릅니다. 이 생석회는 굉장히 물하고 섞었을 때 반응성이 굉장히 좋고요. 온도도 최대 100도씨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구제역이라든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조류독감이 발병이 됐을 때 소독용으로 많이 쓰이는 이유가 물하고 반응했을 때 온도에 의해서 균이 좀 바이러스들이 살균되고요. 특히 생석회가 제일 많이 쓰는 데는 철강, 제철 제강용으로 많이 씁니다. 철광석 내에도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겠죠.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생석회를 같이 넣어서 철광석 내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순수하게 철을 제조하는
하는 공정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광물의 순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을수록 광물의 등급은 떨어지죠. 그 이유는 불순물 때문에 반응 효율이 떨어지고 이는 상품의 가치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생성 시기가 고생대로 추정되는 한반도의 석회석은 오랜 세월 지각 변동을 겪으며 그만큼 불순물이 섞이게 됐고 중저품 석회석의 가치를 높이는 처리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석회석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을 합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석회를 물에 섞어 소화시킨 다음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실험. 합성 탄산칼슘을 생산하는 과정인데요. 주입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소재용으로 제조할 수 있는 고순도 석회석 활용 기술이죠. 탄산가스를 합성시키는 여러 가지 온도라든지 그 고체와 액체의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절을 통해서 입자의 형태를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가 있고 이 형태에 따라서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이 돼서 응용될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으로 합성 탄산칼슘을 생산을 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유일한 광물. 광범위한 활용 분야 때문인지 석회석은 부가가치가 낮은 광물로 인식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모두가 우리에게 광물을 수출하지 않을 때 수요와 공급에 흔들리지 않을 광물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풍족한 광물 자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술력으로 광물의 품위를 높여 사용한다면 석회석이란 자원의 가치는 앞으로 한층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 해외에서도 자국에 있는 이 광물 자원의 보호 정책을 많이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앞으로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내부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중저품의 석회석을 정제를 해서 사용하는 기술을 빨리 시급하게 저희 나라에서 상용화시킬 수 있도록 기술을 확보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매장된 광물들은 사람의 눈으론 찾을 수 없습니다. 광물 탐사를 위해선 각종 첨단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인공위성과 소형 항공기를 활용한 광역 탐사부터 지형 범위를 좁힌 정밀 탐사까지만 해도 단계가 매우 치밀합니다. 특히 드론 탐사의 경우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자력계, 중력계, 그리고 레이더 장비를 이용해 조사를 하는데요. 마치 엑스레이 촬영으로 사람의 몸속을 들여다보듯 땅속 광채를 찾아내는 작업. 바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탐사개발연구센터 연구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국내외에 부존하고 있는 광물 자원, 예를 들면 뭐 석탄이라든지 우라늄이라든지 뭐 구리라든지 그다음에 니켈 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요거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게 당연히 쉽게 찾아지는 거 아닌가 싶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이런 광물들입니다. 어디에나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지질학적인 상황이라든지 하지만 특정한 구조에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또 찾아야 되고 연구진이 직접 수집한 지질 탐사 및 광채 탐사 정보들은 3차원 공간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요. 디지털 트윈 광산입니다. 가상의 공간에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와 같은 지질 구조를 만들고 시추 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결과를 예측할 수 있죠.
광산 탐사 및 설계 과정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의 접목은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감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기술들이 없었을 때는 개인이 판별을 해서 판단해서 여기에 뭐 시추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천 공간상에 우리의 결과들을 다 만들어 놓고 어디에 광채가 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랬을 때 이제 실제로 이제 거기에 시추공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여기다 시추공을 설계해서 뚫으면은 광채를 만날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것까지 전부 저희가 3천 공간상에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을 굉장히 높이는 거죠. 현장 탐사에서 채취한 시료와 시추 암추들은 품질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을 분석해 예측한 광물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최근 탐사팀이 주목하고 있는 광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추 시 뽑아낸 암추들. 이 광석들 속에 배터리의 원료가 속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바나듐입니다. 실제로 바나듐을 함유하고 있는 티탄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암석보다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측정했을 때 밀도차가 발생하는 것으로부터 광석이 어느 정도 들어있겠다를 알 수 있습니다. 원자 번호 23번. 단단하나 유연한 성질을 지닌 바나듐은 지각의 약 0.02%의 비율로 존재하는 희귀 광물입니다. 바나듐이란 이름이 낯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광물은 철의 강도를 높이는 합금 소재로 주로 활용되고 있죠. 강철을 만드는 이 희귀 광물이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는 스마트 그리드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사용되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의 주요 소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튬이온 전지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바나듐 레독스 흐름 전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 광물이 우리 땅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바나듐 전 세계 생산량의 한 80% 이상이 이 VTM 광석에서 회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9년도에 나온 자료를 보면 이렇게 중국에서 사용하는 중국이 바나듐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나라인데 생산하는 거기에 보면은 광석의 바나듐이 V2O5 기준으로 한 0.2%에서 0.3%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연구하는 거는 0.4에서 한 0.6% 정도 되니까 그거보다 한 50%에서 2배 이상 높은 거죠. 그러니까 품위만 봤을 때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나듐은 철광석의 종류인 티탄 철석과 자철광에 소량 함유돼 있습니다. 때문에 바나듐을 분리하기 위한 몇 가지 공정이 요구되는데요. 제일 먼저 하는 과정은 분쇄 작업입니다. 크기가 크고 품위가 높은 바나듐은 분리하기 쉽지만 대부분 미립자로 섞여 있어 함유 광물을 전체적으로 작게 분쇄해야 하죠. 다음은 자력 선별 단계. 자력을 이용해 자철석과 바나듐을 분리하는 선광 과정인데요. 선광 단계가 전체 과정 중 초반 단계에 해당한다고 하니 광석 덩어리 속에서 바나듐을 추출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력 선별을 마친 바나듐. 처음 분쇄했던 광석량에 비해 양이 많이 줄어든 것 같죠? 광석을 1차 파쇄와 2차 파쇄를 통하여 단체 분리를 하게 됩니다. 단체 분리를 통하여 이 바나듐이 단독적인 입자가 나오게 한 다음에 자력 선별을 하게 되는데요. 자력 선별 같은 경우에는 이 바나듐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타이트 자철석 안에 그 바나듐이 치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철석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자력 선별을 이용하여서 바나듐을 회수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선광 작업으로 얻은 바나듐은 바나듐 정광이라 부릅니다. 정광 속에서도 바나듐을 뽑아내야 하는데요. 이번엔 열처리입니다. 회전하는 소성기에 바나듐 정광을 나트륨염과 함께 넣고 고온에서 반응시키는 단계. 이렇게 고온에서 바나듐 정광을 구워내는 이유는 바나듐이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연배서 단계는 고체 상태에서 반응을 높이는 바나듐 생산 공정의 핵심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바나듐 정광을 이제 받아서 그 정광을 온도에 따라서 로스팅해서 나중에 있을 수침출에 좀 더 용이한 형태로 바꾸어주는 과정입니다. 바나듐 정광이 지나가면서 그 회전을 하게 되고요. 그 회전하면서 온도가 이제 낮았다가 그다음에 중간쯤에서 900도씨에서 되는데 그때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현재와 미래의 산업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바나듐을 얻기 위한 과정. 열을 가하고 물에 녹여 침전시키고 화학적 처리를 하는 수많은 단계에서 희귀광물을 직접 생산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일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선광기술, 재련기술 등 기술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매장량을 확보하더라도 희귀광물을 채취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붉은 빛을 띠는 이 가루 형태의 광물이 모든 공정을 마친 바나듐 옥사이드입니다. 실제 산업계에서 바나듐은 이러한 형태로 판매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철강 산업과 자동차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합금 소재이자 ESS라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의 주요 재료인 것이죠. 바나듐이 세계 자원 경쟁에서 패권을 주도할 수 있는 광물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국내에 바나듐을 함유하고 있는 VTM 광이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10위 안에 주요 바나듐 생산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에 지금 저희 광산에 있는 거는 거긴 한 6만 톤, 7만 톤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정도 이제 국내에 이만큼 정도 있는 거는 좀 확인된 양이다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를 저희가 이제 더 많이 확보를 하려고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예. 광물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기간 산업을 움직이는 광물들이 그동안 역사 속에서 조명을 받아왔다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산업을 위한 광물 또한 등장하게 되겠죠. 이를 위해선 우리가 가진 자원이 무엇이고 그 광물 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또 무엇일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자원이 곧 국가의 힘이 되는 시대. 토종 광물의 가능성에 모두가 관심을 갖는다면 이 땅에 매장된 자원이 또 다른 경쟁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